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또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과 점심을 먹으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정운영원칙으로 공정, 법치, 민주주의 복원을 꼽았습니다.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경호처장으로 내정돼 광화문 집무실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협력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과는 곧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되면서 병원은 대기자로 붐볐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뒤 다음 주 중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개한 광주 신축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의 6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콘크리트는 물에 탄 것으로 제대로 굳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와 분당 등 일기 신도시에서 매물이 줄고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재건축 완화와 집값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인근 군사시설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대량 살상 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에 마련된 집무실에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내놓은 첫 계획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대선 공약에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역대 민정수석실의 막강한 권한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가까이는 조국 민정수석 논란이 있었고 조금은 경우가 다르지만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 우병우 씨도 모두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 잔혹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민정수석의 시련이 많았던 건 결국 대통령과의 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즉 마음만 먹는다면 권력기관을 동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곳이고 그래서 당선인의 첫 선언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천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오늘은 한송훈 기자의 보도로 뉴스9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종로구 통이동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 차담을 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청와대 특명에 따라 정보 수집을 해왔던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정치 입문 초기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했고 대선 기간 적폐청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를 다시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은 TV조선과 통화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같은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등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정수석실 기능 중 인사검증은 인사수석실로 배우자와 친인척 관리는 부활되는 특별감찰관실에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대표, 지역균형발전 특위위원장에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을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염원인 국민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두 분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엔 인수위를 공식 출범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이번엔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이른바 광화문 시대의 성사 여부는 까다로운 경호 문제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무적인 검토를 다 마쳐놓고도 포기한 이유가 바로 경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경호 책임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가 일찌감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육군 중장 출신인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을 내정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첫 인선이 될 수도 있는데 대선 캠프에서부터 국방정책을 주도했던 김 전 본부장이 인수위도 내각도 아닌
경호를 총괄하게 되는 건 그만큼 광화문 집무실 구축과 관저 이전이 초기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육군 삼성장군 출신의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합참작전부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도발 지원 세력은 물론 그 지휘 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전역 후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아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충암고 1년 선배로 그동안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이나 국방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었습니다. 북한은요, 내부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대남 도발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해왔고, 하지만 TV조선 취재 결과 인수위가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사실상 내정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선대본 핵심 인사가 경호를 총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크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공간이 옮겨지는 역사적인 상황인 만큼 경호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임무가 주어진 셈입니다. 경호 문제라든가 외빈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인수위 때 준비를 해가지고 임기 첫날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급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대통령 경호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차관급이 됐고 경호처장은 예비역 사성장군이나 경찰 또는 기존 경호실 출신 인사들이 발탁되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인선을 묻는 질문에 아는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당선 후 첫 민생 행보로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경선 후보 시절에 이곳을 찾아서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은 당선인 신분으로 상인들과 꼬리곰탕을 함께하며 코로나 손실 보상과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상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황선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남대문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상인들과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시장을 찾았던 추억도 떠올렸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무슨 가방, 그다음에 또 어머니하고 같이 무슨 식기니 뭐 이런 거 집에 가정용품 다 여기서 샀잖아요. 상인들에겐 시장이 잘 돼야 서울의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이렇게 국가에서 그건 해야 되지 않느냐. 윤 당선인이 첫 현장 행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난 건 코로나 극복과 서민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남대문 시장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을 공약했는데 넉 달 만에 당선인 신분으로 다시 찾아 속도감 있는 공약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명함 한 장, 소주 한 잔으로 올게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진짜 오실지는 몰랐지. 시장 골목의 70년 된 식당에서 상인들과 꼬리곰탕 식사를 하며 시장 리모델링 구상도 언급했습니다. 안 된 원인이 뭔지를 잘 빨리 해서 그걸 해결해야지. 전통시장 홍보대사를 자처한 윤 당선인은 야시장 문화 도입과 공영주차장 지하화, 시장 개발 제한 완화 등의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첫 입장을 냈습니다. 통합과 협력이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시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당선인을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임기 마지막 사면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선거라며 통합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는 물론 행안부와 법무부까지 여당 현역 의원에게 맡기면서 불공정 논란을 낳았고
대선 2주 전에는 이례적으로 호남을 찾아 선거 개입 지적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갈라치기 정치가 정권 교체를 불러왔다고 분석합니다. 팬덤 정치가 국정 운영 지지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효과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이 돼버린 거죠.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윤석열 당선인과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선 정권 인수 임기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전날 석가탄신일에 마지막 특별 사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윤곽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인선도 직접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국민의당 현역 의원 외에 회계 전문가인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깜짝 발탁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청사진에 5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며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원을 가장 먼저 내걸었습니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지역균형 발전, 지속 가능성, 국민 통합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 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인수위 운영 원칙으론 겸손과 소통, 책임을 꼽았습니다.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기획조정분과 위원 인선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경제 분야인 국민의힘 원내수석인 추경호 의원, 비경제 분야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선임된 가운데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 교수는 저서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로 유명한 회계학 전문가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나 통계 숫자를 항상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들을 보고해 당선인이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당장 직면한 문제는 대선 기간 중에 나왔던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실전적 대안을 내는 데 있습니다. 중점 공약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은 이명박 정부 교과부 차관 출신인 김창경 교수가 키를 잡을 전망이고 부동산 현안은 서울시가 인수위에 직접 참여해 정책 설계를 함께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바로잡는 작업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해 부동산 문제 협업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 파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TF를 설치해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인데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를 조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행정 서비스에 결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두뇌는 거대한 인공지능이 될 것입니다. 임기 3년 차 내에 완성을 목표로 이를 위해 공약 개발을 주도한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책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IT 분야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과도 협업해 플랫폼을 개발하고 해외 수출까지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수위 7개 분과 가운데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는 최상목 농협대 총장과 김소영 서울대 교수 등이, 외교안보 분야엔 윤 당선인의 중마고위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체 인사검증팀을 마련한 인수위는 공직 인사기록과 재산, SNS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하고 오늘 윤 당선인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벌써 차기 총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태희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김부겸 총리 유임시키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은 좀 이런 감이 있죠. 일정상으로 보면 언제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까? 이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데는 보통 3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늦어도 4월 중순에는 지명을 해야 합니다.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내각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다음 달 초에는 지명을 해야 다른 장관들 인선까지 취임 전에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워낙 많으니까 좀 마음이 급하긴 하겠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총리 후보로 거론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위원장이 총리를 원하는지 아닌지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총리를 맡아야 사실상 공동정부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의견도 있고 그보다는 합당 이후 당권 쪽에 신경을 써야 5년 뒤를 기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안 대표가 현실적으로 총리를 하기 어려운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죠? 안랩의 지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안랩의 지분 문제. 예. 안 위원장의 지분이 18.57%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총리에 취임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백지 신탁위원회로 주식이 넘어가면 매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데 본인이 창업해 키운 회사의 지분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국민의힘 핵심 인사는 안 위원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 후보로도 얘기가 오갔는데 이 문제 때문에 성사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안 위원장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면 백지 신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당선되면 당연히 백지 신탁하겠습니다. 그게 법으로 규정된 겁니다. 법에 따르겠습니다. 안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대통령이 됐을 때와 총리가 됐을 때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 유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안철수 대표 총리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방안, 합당하고 당 대표를 노린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국민의당 내부에선 이 안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 후에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6월 지방선거를 마친 뒤 전당대회를 열어 그때 당대표를 맡아야 차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데 아직은 당내 기반이 없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윤 당선인 측도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윤 당선인도 안 대표의 총리직을 고심 중인 것으로는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 몇 명과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당선인이 후보 시절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출신 인사를 기용하겠다고 얘기해왔던 것을 잘 기억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과 협치하고 윤 당선인이 국무총리에 민주당 출신 인사를 내정하는 것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한데 그게 안 위원장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핵심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예, 물론 이 기자의 취재는 지금 이 시점의 분위기의 문제고 인사라는 게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아직은 조금 이런 감이 있긴 하죠. 예, 그러나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대선 패배 후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이 본격적인 쇄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회의부터 부동산 실정과 권력형 성범죄에 안이하게 대처했던 데 대한 자성이 쏟아졌는데 윤호중 비대위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반성과 쇄신의 간판으로 나서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논란으로 민주당 내부가 소란스럽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 윤호중 비대위는 반성과 쇄신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교만함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다시 기어서라도 국민께 다가서겠습니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범죄를 반성하며 6월 지방선거 공천 때 여성과 청년 몫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하겠습니다. 다른 비대위원들도 독주하지 않겠다. 부동산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 다당제 개혁 약속을 지키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윤 비대위원장은 반성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일 때 위성정당 만들 때 앞장섰던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가 친문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전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윤 위원장 퇴진운동을 예고했고, 김용민 의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윤호중 비대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엄포까지 놨습니다. 일각에선 오는 25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가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윤호중 비대위가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또 2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이 워낙 박빙의 승부여서 지방선거 결과가 다시 한번 민심의 리트머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도 야도 대선 못지않은 총력전을 예고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여야 각 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대표가 완벽한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은 배경화면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화상 참석한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며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대표는 공천 실무를 총괄할 새 사무총장에 삼선의 한기호 의원을 다시 임명하고 다음 주 중 공천관리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출마자들을 대상으로는 자격시험도 실시합니다. 이 대표는 돈 공천 가능성을 끊어내겠다며 금품 요구, 제공자에 대한 당내 최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돈으로 공직 후보자 추천을 사고판 것은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민주당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을 발탁해 20대 여성 표심에 집중하면서 국민의힘도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성별 갈등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의 득표율은 역대 최고였다며 2030 세대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주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PCR 검사로 확진자를 가려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오늘부터는 전문가용 신속 검사만으로도 확진이 인정됐습니다. 시행 첫날 선별진료소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원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승민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로 병원 대기실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기침 소리도 잇따릅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도 확진 판정을 받는 첫날, 이곳 병원엔 평소보다 환자가 배로 몰렸습니다. 한 번만 더. 3초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병원 측은 관련 지침을 오늘 오전에야 통보받았다고 말합니다.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던 탓에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 분리도 앞으로 숙제입니다. 보건소 같이 어떻게 넓은 마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잘 써서 자기는 자기가 보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곧바로 집에 가야 합니다. 약국에 들르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로써 하루 검사 한 개 역량을 10만 건 정도나 넘어선 PCR 검사의 부담을 줄일 걸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양성 판정에 시간이 단축되면 확진자 수는 기존 집계 체계 때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PCR 검사로 인한 그 시간 지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확진자 통계에는 좀 더 늘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부는 이번 주 하루 확진자가 31만에서 37만 명에 이르는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제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도 또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자율격리, 자율방역, 즉 각자 도생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일상이 된 지 오래일 겁니다. 특히 문제는 학교입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도 학생 본인만 음성이면 이제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지만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하지 않을까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의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특히 우려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 동거 가족이 확진되면 학생 본인도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가 음성이면 일단 등교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바이러스 잠복기일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CR이 음성에서 등교했다가 다시 확진이 돼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지금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자가진단 앱으로 코로나 증상 유무를 기록하지만 잠복기일 때나 무증상 감염 등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가족 확진 사실을 학교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확진자가 매일 30만 명 가까운 시점에 등교 기준을 완화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와서 끝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불만이긴 해요. 교육당국은 감염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인재 검사라든가 접촉자 조사를 통한 추가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각급 학교에는 오미크론 유행이 잦아들 때까지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1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백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논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건데 방침을 바꾼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소아들은 언제부터 백신을 맞힐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는 24일부터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접종은 31일부터 시작됩니다. 5에서 11세 이하 어린이가 맞을 백신은 지난달 말 식약처 허가가 난 화이자의 소아용 코미나티주입니다. 용량은 기존 백신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1차 접종 8주 뒤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데요.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이 떨어진 경우에는 1차 접종 3주 뒤에도 가능합니다. 자, 5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어린이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 약 307만 명이 이 연령대에 들어오는데요. 건강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맞으면 됩니다. 만성 폐질환, 만성 심장질환, 당뇨 등 고위험군 어린이에게 권고되고요. 모든 어린이가 반드시 맞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적이 있더라도 고위험군이면 중증 예방을 위해 맞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방역당국이 이렇게 방침을 바꾼 건 아무래도 소아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11세 이하 확진자 수 한 달 전에 3,263명이었는데요. 이달 둘째 주엔 45,197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여전히 낮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걸렸을 때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어린이한테 접종을 권고하는 겁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은 것은 나중에 자라고 나서 이 백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소아용 백신이 나왔군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유럽 등 62개의 나라가 소아용 백신을 사용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5에서 11세 백신 접종 뒤 입원 예방 효과가 74%로 나타났고요. 또 이상 반응 보고 중 대부분인 97.6%가 발열, 두통, 구토 등 일반적인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예. 화이자의 임상 연구에서도 중대한 이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맞힐 거였으면 좀 더 빨리 맞히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네, 전문가들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저조할 우려가 나오는데요.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입니다. 유행이 정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중증에 확진된 어린이들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는 시기. 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정점이 지나더라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상당 기간 감염 및 중증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 입장도 꼭 맞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 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는 어린이들은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또 한 번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이 미군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합동훈련을 했던 우크라이나 서부의 군사시설을 포격했습니다. 이 폴란드 국경과 멀지 않은 곳으로 기존 동부에서 서부까지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건데요. 나토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 백린탄을 또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붉은 섬광이 연이어 터집니다. 군사기지는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여기서만 16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Було випущено, за попередніми даними, більше 30 ракет. Спрацювала система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ї оборони. Певну кількість було збито.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에서 25km 떨어진 야보리오 기지는 미군과 나토군이 우크라이나군과 합동훈련을 했던 곳입니다. 침공 후 해외 의용군이 활용해 왔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удара уничтожены до 180 иностранных наемников и крупная парт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вооружения. Уничтожение прибывших на территорию Украины иностранных наемников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인접 지역까지 타격한 건 나토에게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란 겁니다. 종군 기자의 희생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We're going to film other refugees leaving, and they kept shooting. It's two of us. My friend is Bren Renault, and he's been shot and left behind.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피폭될 경우 고통이 너무 심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살상무기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차량 등 장비와 식량도 제때 공급돼야 하죠. 러시아가 중국에 이 같은 걸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부인했고 미국은 중국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러시아 장갑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군용 차량은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미사일 제벨린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기름과 보급품이 모자라 진격 행렬이 전진을 못하고 이미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간 수송 차량이나 전차도 많습니다. 당초 계획 15일보다 더 길어지는 전쟁. 군수품이 부족해지자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어떤 형태로 러시아를 지원하게 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will not allow that to go forward and allow there to be a lifeline to Russia from these economic sanctions from any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오늘 밤 로마에서 열리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네 번째 협상도 화상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이전 회담과는 달리 두 나라 모두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협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는 수준 이하의 콘크리트가 원인인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이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의 60% 수준이었는데요. 콘크리트는 물에 탄 것으로 제대로 굳히지도 않았습니다. 또 공사 방법을 원래 설계와 다르게 마음대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꼭대기층인 39층 콘크리트 타설 도중에 무너져 내린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달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토부 조사위는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설계와 달리 무단 변경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 관리, 감리 기능의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꼭대기층 바로 밑 배관이 지나는 공간에 지지대 대신 더 무거운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하중이 늘었지만 아래 3개 층을 받치던 지지대마저 작업 편의성을 이유로 일찍 철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꼭대기층 바닥 타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약한 부위로 콘크리트가 쏠렸고 바닥이 주저앉으면서 아파트 16개 층 외벽이 붕괴됐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의 85%를 넘겨야 하지만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사위는 고층까지 쉽게 콘크리트를 쏘아 올리기 위해 물을 더 섞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영업 정지 등 고강도 시공사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장 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열흘 동안 서울 면적 3분의 1을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최악의 결과로 기록됐죠. 산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진화 헬기가 더 많았더라면 또 동해안 지역에 소나무보다 상대적으로 불에 강한 참나무 등이 심어졌었더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 전문 헬기는 모두 47대. 이 가운데 13대는 30년 이상 지난 노후 기종이라 교체가 시급합니다. 진화 헬기는 대당 가격이 250억 원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한 3년 걸리겠죠. 충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죠. 공중진화 장비 확충도 시급합니다. 담수 용량 8,000리터에 물대포까지 지녀 험준한 지형의 활용도가 높은 초대형 헬기는 현재 6대뿐. 오는 7월 초대형 헬기 한 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인데 실전 배치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 한 대뿐인 야간 진화 헬기의 도입도 하루빨리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산림의 수종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백두대간은 소나무 등 침엽수 일색이라 봄철 산불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불길 확산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선 화렵 수림이 필요한데 산불 피해지의 복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나무림이 초기에 형성이 되는데요. 향후 복원을 할 때도 어떤 내화 수림, 산불을 확산 저감시킬 수 있는 숲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된다. 울진 산불을 겪은 경상북도는 지자체에도 정예화된 특수진화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삼성과 LG, SK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신입 채용에 나섰습니다.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올 수 있을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캠퍼스 곳곳에 신입 채용 안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개강과 동시에 대기업까지 참여한 채용 공고가 잇따르는 겁니다.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정기 공채를 하는 삼성이 채용 공고를 내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차, SK,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3년간 총 15만 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처럼 열린 채용문에 취업 준비생들은 반색합니다. 다양한 학과에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게 조금 더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시기든 간에 바로 취업하여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업들이나 대학생에도 많이 이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6곳도 새 정부 추진 과제로 경제제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기간 내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기업인 얻고 다니겠습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채용 시장을 새 정부가 활짝 열어주길 바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재에 대한 니즈가 지금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규제 개혁이라든지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용 시장 훈풍과 함께 기업들의 우수 인재 영입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노후 단지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이나 분당 등 일기 신도시에서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재건축 완화와 집값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기 신도시인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59제곱미터 지난해 최고가가 8억 원을 밑돌았는데 대선 이후 호가가 8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가 있는 단지들은 조금 호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대선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문의는 많으세요. 주민들도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일기 신도시 재정비 기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2, 3년만 놔두면 매도 차익이 나다. 우리 또 인허갈 걸 선정주까지는 월세를 주고 팔까 안 팔고.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서도 호가를 올려달란 집주인들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5천 정도씩 올리시는 분들은 몇 분 계셨습니다. 대선 이후에 하락장은 아닐 거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시는. 집값 상승세를 점친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대선 이후 닷새간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매물은 3%씩 줄었습니다.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하느냐는 무주택자의 문의글도 한동안 뜸했다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아직 규제가 많아 주택가격 상승을 점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선거 기간 내내 쟁점이 됐던 대장동 특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 짓는 게 중요한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특검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집권하는 국민의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동상이몽인 셈이죠. 김아림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특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상설특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인데 특검 추천위원 7명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포함돼 있어 여권에 유리한 특검 임명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내에선 문 대통령 퇴임 전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안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가운데 여야가 2명을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정 탓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활용해 이재명 전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데 그거는 꼼수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만큼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큰 편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에도 미묘하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 기업의 사업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가 없어서 성남시가 미리 이익을 확정하고 민간의 위험을 부담시켰다는 이재명 전 지사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면서도 방조하신 거예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김모 회계사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다 모른다, 부인하신다, 이 정도 내용이어서 기억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 이익이 용역업체의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냐고 물었고 김 회계사는 평가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사업 당시 막대한 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고 수천억 원대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 결과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됩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용역업체가 산정한 이익 중 약 1,820억 원만 가져가는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공모지침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김 회계사는 또 대장동 핵심 인물인 정모 변호사가 성남시 비서실에 대장동 보고서를 여러 번 가져다 줬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결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녹취록의 장본인인 정모 회계사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최근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죠. 아랫지방은 이미 봄입니다. 전남 구례와 울산 바닷가는 산수유와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들었고 대구에서는 활짝 핀 목련이 나들이 객을 반겼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산골 마을 들녘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산수유 나무 10만여 그룹에 노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 꽃이 그제 피었네. 아, 예쁘네. 노란 그 색이, 꽃색이
너무 마음을 후끈하게 해주고 여기는 처음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봄 기운을 만끽하며 가족의 행복도 기원합니다. 하나, 둘, 셋. 어디 갔지? 서영아 여기. 룰루루루. 후이. 잠깐. 제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 한해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건강하고. 울산 바닷가 마을에서는 축구장 2배 면적의 유채꽃이, 대구에서는 우윳빛 목련이 자태를 뽐냅니다. 날도 이제 다 따뜻해지는 것 같고 꽃도 피고 이제 뭐 딱 봄 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년보다 사흘 빨리 핀 광주 홍매화는 어느새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3도 높아지면서 남녘 곳곳에서 봄꽃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질 때가 됐는데 아주 얼마나 좋아요. 빨리 피었어요. 꽃이 한 5, 6일 전 빨리 핀 것 같아요.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봄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한창입니다. 제2의 이종범이라는 극찬이 나오는 기아 김도영의 롯데 이대호의 은퇴 투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타석에 들어선 18살 신예 김도영. 커브를 가볍게 받아쳐 동점의 발판을 놓습니다. 평범한 내야 땅볼 타구를 빠른 발을 이용해 안타로 만들어내며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엊그제 NC전에서는 주루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무사 1루 상황에서 대주자로 나서 단숨에 2루를 훔쳐내더니 멈추지 않고 재차 3루 스틸. 상대 송구 실책을 틈타 홈까지 질주했습니다. 배트 한 번 잡지 않고 점수를 따낸 진정한 발야구. 호타 준족의 전설 이종범을 연상시킨다는 극찬까지 쏟아지며 최고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NC에서 기아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나성범은 시범 경기 무안타로 침묵을 깨지 못했습니다. KBO 도전에 나선 거포 푸이그 역시 어제 첫 안타를 신고하고 홈런을 친 듯 좋아하며 유쾌하게 시작했지만 오늘은 LG 투수진의 호투에 무안타로 막혔습니다.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 은퇴 의사를 밝힌 롯데의 거포.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는 이승엽에 이어 KBO 사상 2번째로 은퇴 투어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코로나19에 막혀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올스타전의 7월 개최가 확정된 올 정규 시즌의 개막일은 4월 2일입니다. 10개 구단 모두 열정 넘치는 새 시즌 준비에 한창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부유한 상속녀 플로렌스는 음치 소프라노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천재 성악가라고 착각했습니다. But I seem to just get better and better. 그는 카네기 홀에 섰다가 쏟아지는 악평과 비난을 받고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그렇듯 어설픈 사람이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예상 시험 성적을 적어내라고 했더니 성적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겼다고 하죠. 지나친 오만이 부른 자신감 착각입니다. 초상화의 대가 홀바인이 두 프랑스 대사를 그린 걸작입니다. 가운데 놓인 물건들은 두 사람이 신분 높은 지식인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이상한 형상을 그려놓았습니다. 옆에서 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해골입니다.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해골처럼 쓰러지고 만다는 교훈을 숨겨둔 것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 주요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50여일 동안 꾸릴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자 민심의 향배를 재는 잣대가 될 겁니다. 정권 인수 자세를 국민이 지켜보며 차려나갈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헤아리기 때문이죠. 그렇듯 인수위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출발점은 간단 명료합니다. 앞선 정부 인수위들이 남긴 수레바퀴 자국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만 해도 인수위 가동 한 달 만에 지지율이 무려 1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점령군 같은 위세와 편향 인사에 민심이 등을 돌렸던 겁니다. 인수위원장의 이른바 어린지 발언과
고소영, 강부자 같이 인사 난맥을 꼬집는 신조어들이 그랬습니다. 김대중 정부 인수위가 흑산도 홍어 파티를 열었듯 포항 과메기 300인분을 공수해온 것도 작지만 분열의 한 상징이었습니다. 점령군을 넘어서 혁명군처럼 위세가 하늘을 찔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초기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던 국정자문위였습니다. 위원장은 관료들이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그쳤습니다. 총리는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하나같이 선거 압승과 고공 지지율에 취한 오만과 거만의 자해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언론의 문제 제기는 근거 없는 흠집 내기로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렇다면 윤 당선인의 초박빙 승리는 오히려 쓰디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인수위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되새기며 겸손한 자세로 통합과 화합, 협치와 탕평을 실천해 나간다면 비로소 국민은 안심하고 신뢰와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들어서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인사들의 면면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지고 있는지 잘못 끼워지고 있는지 섣불리 판단하고 평가할 일은 아직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3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이 지켜봅니다. 였습니다. 전국에 모처럼 단비가 내리면서 메말랐던 땅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쳤고요. 이후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한 번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포근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만 보고 얇게 입으신다면 아침 저녁으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에 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입니다.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길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점차 짙어지겠는데요.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200m에서 1km까지 좁혀지겠습니다. 경기와 충남 지역은 안개뿐만이 아닙니다. 초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겠는데요. 종일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14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